인구 절벽. 이제야 실감이 난다. 내가 사랑한 도시가 이렇게 처참하다니. 지난 설날에 고향 하동에 내려갔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 읍내에 도착했는데 큰 길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세배 다니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골 식당도 문을 닫았고 읍일에 유일하던 병원 자리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 어르신이 그러더군요. 여기 이제 끝났어요. 올 사람이 없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기 전에 천억을 태웠습니다. 군청이 170만 평 산업단지를 짓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시행사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건설사에 284억, 조선소에 700억, 합치면 1000억입니다. 그 뒤처리로 혈세 1000억이 증발했습니다. 인구는 10년 새 20%가 빠졌고 병원도 학교도 사라졌습니다. 내 고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1층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는데 대합실이 한산했습니다. 예전 명절에는 이 시간이면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표를 사려면 1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창구에 사람이 서너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동행 6시 첫 차 표를 끊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까 빈자리가 수두룩했습니다. 45인승 버스에 탄 사람이 15명도 안 됐습니다. 고향에 가는 사람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고향에 갈 사람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향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굳이 내려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나마 남아 계신 어르신들도 해마다 1분, 2분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버스가 경부고속도로에 올라섰습니다. 명절인데 도로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울 나들목부터 꽉 막혀서 대전까지 가는 데만 4~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술술 빠졌습니다. 차가 안 막히니까 좋다고 해야 할지, 귀성객이 줄었다고 슬퍼해야 할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논에는 그루터기만 남아있고 밭에는 비닐 멀칭이 바람에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풍경이 삭막했습니다. 대전을 지나고 대구 방향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을 지나 진주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리산 능선이 하얗게 눈을 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풍경만큼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산은 변한 게 없는데 산 아래 마을은 완전히 딴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국도로 접어들자 차창 밖으로 논밭 사이사이에 빈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이 주저앉은 집, 마당에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집,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은 집, 한 채, 두 채가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담장이 무너져서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데도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연탄재가 그대로 남아있고 방 안의 달력이 몇 년 전 날짜에 멈춰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시간도 멈추는 겁니다. 하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터미널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조그만한 건물입니다.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천장 형광등은 하나가 깜박거리고 있었습니다. 설날인데 터미널 앞 상가는 절반 이상이 셔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라 쉬는 게 아닙니다. 아예 폐업한 겁니다. 간판 글씨가 발해서 뭘 팔던 가게인지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녹슨 셔터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어딘가에서 까치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까치가 우는 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뜻인데 이 읍내에 찾아올 손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택시를 잡았습니다. 터미널 앞에 택시가 3대 서 있었는데 기사분들이 차 안에서 졸고 계셨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기사 한 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손등에 검버섯이 보였습니다. 어디 가시오? 고향 마을 이름을 대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 안에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딘가 쓸쓸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방향제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사 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설날인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귀성객이고 모고 올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택시 잡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고. 기사 어르신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여기 이제 끝났어요. 젊은 사람은 죄다 나갔고 남은 사람은 늙은이밖에 없어. 택시 손님도 병원 가는 할배뿐인데 그 병원도 문 닫았잖아. 이제 택시도 얼마 못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기사 어르신의 눈이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음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떡볶이를 사 먹던 분식집 자리, 그 옆에 있던 문방구 자리, 중학교 때 친구들과 만화를 빌려보던 서점 자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와 소주를 나누던 횟집 자리,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건물은 남아있는데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건물도 죽어가는 겁니다.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된 건물, 간판이 떨어져 나간 건물, 외벽에 이끼가 낀 건물. 음대 전체가 마치 불 꺼진 수족관 같았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 고향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 어르신이 창문을 내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때 전화하쇼. 여 와봤자 택시도 없으니까. 꼬리등이 멀어지고 택시가 사라지자 마을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설날 아침 시골 마을은 조용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빈집 사이를 휘돌아 나갔습니다. 마을 어기 정자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나무 아래 벤치에 낙엽만 쌓여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20여 가구가 모여 살던 마을인데 연기가 나는 굴뚝이 서너 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집은 사람이 떠나고 빈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돌담 위에 까치가 한 마리 앉아 있다가 나를 보더니 푸드덕 날아갔습니다. 설날에 고향에 와서 이런 풍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습니다. 매년 올 때마다 조금씩 더 허물어지고 있었으니까. 다만 올해는 그 속도가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고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더는 모른 척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내가 하동에서 나고 자랄 때만 해도 이 동네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인구가 5만을 훌쩍 넘겼고 읍내에는 사람들로 북적이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새벽부터 부산했습니다. 지리산 자락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이고 내려왔고 섬진강 하구에서 잡아 올린 제첩을 파는 아낙네들 목소리가 시장통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날이면 국밥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냄새가 시장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따라가면 떡 파는 할머니가 콩떡 하나를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 콩떡의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읍내에 병원도 두세 곳은 있었습니다. 내과, 소아과, 치과.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아프면 갈 데는 있었습니다. 내과 원장님은 수염이 허연 어르신이셨는데 마을 사람 이름을 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가면 아이고 누구네 아들 아이가 어디 아프냐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외상으로 진료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병원 건물이 빈 채로 서 있습니다. 간판도 떼어내고 유리창에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학년의 학생이 40~50명씩 됐고 운동회 하는 날이면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망국기를 걸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학부형들이 김밥을 싸와서 돗자리를 펴고 면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고 릴레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이기면 온 반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이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풍경이 눈을 감으면 아직도 선명합니다. 지금 그 학교는 폐교됐습니다. 운동장에는 아이들 대신 잡초가 자라고 있고 교실 창문은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섬진강 뚝방길을 따라 벚나무가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봄이면 꽃이 만개해서 강물 위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벚꽃이 질 때면 꽃잎이 강물에 떨어져서 연분홍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그 벚꽃길을 보려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고 하동은 늘 봄이면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화개장터에서는 사람들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푹적였고 제첩국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잔 하는 맛이 별미였습니다. 가을에는 북천역 일대에 코스모스가 피었고 축제가 열렸습니다. 보랏빛, 분홍빛, 하얀 코스모스가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사람이 모이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게 과거 이야기가 돼 버렸습니다. 2015년만 해도 하동군 인구는 5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3만 9천 명, 4만도 안 됩니다. 10년 사이에 인구가 20% 넘게 줄어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5명 중에 1명이 사라진 겁니다. 옆집 사람, 앞집 사람, 뒷집 사람이 하나둘 떠나가고 빈집만 늘어간 겁니다. 장날에 시장에 가보면 옛날에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좌판을 버린 할머니들 수도 줄었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국밥집 아줌마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군요. 장날인데 이게 뭐야? 장이 아니고 장례식이야.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무서운 게 연쇄 반응입니다. 사람이 빠지니까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더 떠납니다. 젊은 사람이 떠나니까 아이가 안 태어납니다.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학교가 폐교합니다. 학교가 폐교하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남아있던 가정마저 떠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구가 5만 밑으로 떨어지니까 읍내 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환자가 줄으니까 병원도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다 떠났습니다. 병원이 없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은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주까지 나가야 합니다.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급차가 오는데 30~40분, 진주까지 가는데 또 1시간. 그 사이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동네 어르신들한테 들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왔는데 구급차를 부르고 기다리다가 진주 가는 도중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눈을 감으셨답니다. 병원이 가까웠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를 목숨이었습니다.
설날 저녁 친척 형님 댁에 모여 앉아서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방 2개에 사람이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었는데 올해는 방 하나에 다 들어가고도 남았습니다. 조카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직장 다니느라 못 내려왔고 고모네는 작년에 아예 진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형님이 떡국 국물을 떠먹다 말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죽기 전에 이런 꼴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형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떡국이 식어갔습니다. 방 안에 괴종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이 마을의 남은 시간을 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이 이렇게 무너진 데에는 아주 뼈아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1998년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입니다. 하동군 갈사만 쪽에 현대제철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갈사만은 하동 남쪽 해안에 있는 넓은 만입니다. 수심이 깊고 면적이 넓어서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대 측에서도 이 조건을 보고 갈사만을 제철소 부지로 낙점한 겁니다. 제철소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수천 개 생깁니다. 제철소 직원만 해도 수천 명인데 거기에 하청업체, 협력업체가 따라 들어오면 관련 일자리는 만 단위로 늘어납니다. 사람이 몰리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마트가 들어서고 식당이 들어서고 학원이 들어서고 지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포항이 제철소 하나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어촌이 대한민국 철강 수도가 된 거 아닙니까? 하동 사람들은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우리 하동도 포항처럼 될 수 있다. 그런 꿈에 부풀었습니다. 갈사만 바닷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 수평선이 아득하게 펼쳐집니다. 겨울에는 바닷바람이 뺨을 때리듯 매섭게 불어옵니다. 그 넓은 바다 앞에 제철소 굴뚝이 솟아오르고 대형 화물선이 드나들고 도로가 확장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그림. 하동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그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다가 동료한테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 고향에 현대제철이 들어온다. 고향이 확 달라질 거다. 은퇴하고 내려가서 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철소 관련 업체에서 경비라도 서면 용돈벌이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옆 동네 남해군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하동에 제철소를 짓는데 왜 남해군이 나섭니까?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남해군 군수가 나서서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환경단체를 끌어들이고 시위를 하고 현수막을 걸고 온갖 언론에 기고를 했습니다. 반대 명분은 이랬습니다. 제철소가 들어서면 바다가 오염된다. 갈사만 일대의 어장이 망가진다. 고기가 안 잡힌다. 남해 관광이 타격을 받는다. 환경을 지키자. 바다를 살리자.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거니까 나쁜 말은 아닙니다. 바다를 지키자는 말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환경이 진짜 문제였으면 남해군 자기네 땅에 들어서는 공장도 반대를 했어야 합니다. 남해군에도 수산물 가공 공장이 있고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자기네 일은 괜찮고 하동에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이건 환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속내가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배가 아팠던 겁니다. 옆 동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하동에 제철소가 들어서서 하동이 번창하면 남해군은 상대적으로 초라해지니까.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하동 사람들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공장을 짓겠다는데 왜 남의 동네에서 나서서 반대를 합니까? 하동 군민들도 찬성 시위를 했고 군수도 유치를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가 붙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여론이 들끓으니까 현대제철 측에서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 갈등이 격화된 곳에 공장을 짓는 건 리스크가 크거든요. 공사를 시작해도 반대 시위에 시달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발목을 잡히고 가동 후에도 환경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 현대제철은 갈사만을 포기했습니다. 하동 갈사만 제철소 유치는 완전히 무산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서울 사무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때 동료한테 자랑했던 게 떠올라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빗소리가 유난히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고향에 좋은 일이 생기나 싶었는데 물거품이 돼 버린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틀어졌다. 남의 사람들이 다 망쳐놨어. 아버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목소리가 우렁차신 분인데 그날은 기운이 쭉 빠져 있었습니다. 하동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랬을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이건 실망 정도가 아니고 절망이었습니다. 포항처럼 되겠다던 꿈이 하루아침에 박살난 겁니다. 그러면 남해군은 어떻게 됐느냐? 남해군이 그렇게 지키겠다던 관광은 잘 되고 있느냐? 독일 마을 가보면 압니다. 관광객은 거의 보이지 않고 바가지 장사꾼만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남해군도 인구가 빠지고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하동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죽어도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을 벌였는데 진짜로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동도 망하고 남해도 망하고 동반몰락입니다. 만약 그때 제철소가 들어왔으면 하동만 사는 게 아니라 남해에도 경제 효과가 퍼졌을 겁니다. 하동에 사람이 모이면 남해에도 관광객이 늘고 상권이 활성화됐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설날 저녁에 친척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소주잔이 돌았습니다. 60 넘은 사촌 형이 소주잔을 들이키고 탁 내려놓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때 제철소만 들어왔어도 이 동네가 이 꼴은 안 됐을 거다. 남의 놈들이 다 망쳐놨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주병에서 술이 찰랑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20년 넘게 쌓인 한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원한인데 아직도 생생한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고향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던 순간, 그 순간을 빼앗긴 분함. 그건 세월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철소 유치가 물 건너가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동은 갈수록 쪼그라들었습니다. 인구는 해마다 수백 명씩 줄고 젊은 사람은 빠져나가고 노인 비율만 올라갔습니다. 읍내 상가에 빈 가게가 늘어났고 오일장의 규모도 줄었습니다. 마을마다 빈집이 한두 채씩 생기더니 나중에는 사람 사는 집보다 빈집이 더 많은 마을도 생겼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동이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그때 하동 군수가 엄청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갈사만에 초대형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현대제철이 들어오지 못한 그 자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70만 평. 숫자로 들으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축구장으로 치면 700개가 넘어가는 면적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조선소도 유치하고 각종 제조업체도 입주시키고 물류시설도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배후 주거 단지까지 만들어서 인구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하동군이 하동시로 승격될 수 있다. 그런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 겁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산업단지 촉감도가 올라왔습니다. 반듯한 도로가 격자 무늬로 뻗어 있고 깔끔한 공장 건물이 줄지어 있고 해안가에는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녹지 공간도 넉넉하고 친환경 단지라는 문구도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첨단 도시 같았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13년 드디어 갈사만 산업단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동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제철소는 못 유치했지만 이번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이번에야말로 고향이 살아날 수 있다. 나도 그 소식을 듣고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은퇴하면 고향에 내려가서 산업단지 관련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고향이 살아나면 나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갈사만 해변에 중장비가 들어갔습니다. 포크레인이 바닷가를 파헤치고 덤프트럭이 토사를 나르고 바지선이 오가면서 매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지가 풀풀 나고 기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몰려들었고 주변의 식당이 새로 문을 열고 숙박업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이 줄지어 들어서고 현장 감독의 호각 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으로 작은 경기 활성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동 사람들은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이런 활기가 하동 전체로 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도 명절에 고향에 올 때마다 갈사만 쪽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공사 현장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하동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가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고향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다들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되는 것 같다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를 맡은 시행사가 이름이 알려진 대형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자금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17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부지 매입비, 매립비, 기반시설 공사비, 도로 건설비, 조단위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자금력도 확인 안 된 업체에 맡겼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판단이었습니다. 대형 건설사나 공기업이 맡았어야 할 사업을 들어본 적도 없는 시행사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의심을 안 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동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좋은 소식에 목이 말라 있었거든요. 제철소도 날아가고 인구도 빠지고 동네가 죽어가는데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 이 산업단지였습니다. 이걸 의심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푸라기가 썩은 지푸라기인지 아닌지 따질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초반에는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매립 공사가 진행되고 부지가 조금씩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하동 읍내에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문의 전화가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갈사만 근처 땅값이 올랐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졌다는 겁니다. 공사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하청 업체들한테 돈이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한테 월급이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겠거니 했습니다. 큰 공사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청 업체 사장들이 시행사를 찾아갔는데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3년 가을 지리산에 단풍이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갈사만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가 멈춰 섰습니다. 포크레인이 삽을 땅에 박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덤프트럭도 서 있고 인부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지선이 바다 위에 멈춰 있는데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텅 빈 공사 현장에 울렸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시행사가 부도를 낸 겁니다. 자금이 바닥난 겁니다. 시행사 부도. 그 네 글자가 하동을 뒤흔들었습니다. 170만 평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사 현장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반쯤 깎인 산, 반쯤 매립된 바다, 기초만 놓은 도로. 완성되지 못한 산업단지가 흉물처럼 갈사만에 남았습니다. 중장비는 녹이 슬기 시작했고 컨테이너 사무실은 텅 비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에 급하게 문을 열었던 식당과 숙박업소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잠깐의 활기가 꺼지고 다시 정막이 돌아왔습니다. 하동 사람들은 멍했습니다. 또 이러는 건가? 제철소도 안 되더니 산업단지도 안 되는 건가? 30년 전에 한 번 겪은 일을 또 겪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더 타격이 컸습니다. 제철소는 유치 단계에서 무산된 것이니까 직접적인 재정 손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뒤에 중단된 겁니다. 돈이 들어간 뒤에 터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공사를 했으면 돈을 줘야 합니다. 건설사가 포크레인을 돌리고 덤프트럭을 굴리고 인부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시행사가 망했으니까 공사 대금을 받을 데가 없어진 겁니다. 건설사가 어디에 손을 벌리겠습니까? 하동군에다가 소송을 건 겁니다. 이 사업은 하동군의 사업이고 시행사는 하동군이 선정한 것이니 최종 책임은 하동군에 있다. 공사 대금을 하동군이 지급하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서류가 오가고 변호사가 붙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동군은 시행사가 망한 건 군 책임이 아니라고 버텼습니다. 시행사가 부실한 건 시행사 문제이지 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동군이 사업의 주체이고 시행사를 선정한 것도 하동군이고 감독 책임도 하동군에 있다. 재판 결과는 하동군에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284억 원. 하동군이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이었습니다. 284억. 인구 4만도 안 되는 조그만한 군에서 이 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284억이 얼마짜리 돈인지 감이 오십니까? 하동군 전체 인구가 약 4만 명이니까 갓난아기부터 90 넘은 어르신까지 머릿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7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식구면 300만 원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세금입니다. 하동 군민들이 낸 세금, 경남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중앙정부에서 오는 지원금, 전부 다 국민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던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그 안에 조선소를 짓고 가동하겠다는 계약이었습니다. 분양 대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입주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약속한 부지가 아직 허벌판인데 어디에다 조선소를 짓겠습니까? 조선소 측에서 하동군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분양 대금을 돌려달라.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낸 돈을 돌려달라. 이번에는 700억 원이었습니다. 700억.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건설사에 물어준 284억에다가 조선소에 돌려줘야 할 700억을 합치면 거의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만원짜리 지폐로 쌓으면 높이가 1km가 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산업단지는 흉물로 남아있고 돈은 증발해 버렸습니다. 설날에 고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형님이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말하더군요. 그 돈이면 읍내 병원 10개도 세우고 남았을 거다. 그 돈이면 노인복지관도 짓고 경로당도 새로 짓고 남았을 거다. 구급차도 새로 사고 도로도 깔고 남았을 거다. 그 돈을 뭘 한다고 날려먹었냐. 형님 말이 맞습니다. 1000억이면 하동군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입니다. 그 돈을 산업단지 하나에 올인해서 통째로 날려먹은 겁니다. 군청이 사업을 추진한 건 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였을 겁니다. 죽어가는 하동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행이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허술했고 시행사의 자금력 검증도 안 했고 위험 관리도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시행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비상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1000억짜리 사업을 벌이면서 플랜 B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지역 주민이 뽑은 군수가 지역을 위해 일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군수 자리에 앉아서 1000억짜리 사업을 벌이면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쓰는 거니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까운 혈세인데 검증도 안 된 시행사에 이런 초대형 사업을 맡겨버렸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갈사만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반쯤 깎인 산자락이 상처처럼 붉게 드러나 있었고 매립지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녹슨 철근이 하늘을 향해 삐죽 솟아있는 모습이 마치 뼈가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시멘트 기초만 놓인 구조물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었고 그 사이로 들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조선소가 가동되고 하동이 시로 승격될 거라는 그 장밋빛 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족감도에서 보았던 반듯한 도로, 깔끔한 건물, 정박한 선박, 그런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눈이 매웠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 마음도 저 파도처럼 부서졌을 겁니다. 설날 연휴 둘째 날 고향 근처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바깥에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형님 댁 마당에 나와서 숨을 내쉬니까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걸어서 북천역 쪽으로 가봤습니다. 북천역 일대는 가을이면 코스모스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는 곳입니다.
코스모스가 만발하면 패선된 철로 양옆으로 꽃이 흐드러져서 장관을 이루거든요. 분홍빛, 하얀빛, 보랏빛 코스모스가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을 보려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라 코스모스는 당연히 없었고 역 주변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마른 풀대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폐선된 철로에는 녹이 두껍게 슬어 있었습니다. 레일바이크 시설이 있었습니다. 설날 연휴인데도 손님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일바이크 한 대도 선로 위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매표소에 불이 꺼져 있었고 안내판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레일바이크 장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전국 지자체 여기저기서 너도나도 뺏겨놨습니다. 정선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문경에도 있고 곡성에도 있고 어딜 가나 레일바이크입니다. 사람들이 식상해진 겁니다. 한때 유행이었던 것이 지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시설이 돼 버렸습니다. 세금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녹만 슬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지자체에 묻지마 투자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유행이니까 따라간다. 그런 식으로 세금을 쓰니까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소나무 숲 뒤편에 펜션 몇 채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마른 잡초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걸 보니까 여름에는 사람 키만큼 자랐을 겁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한쪽에 쌓여 있는데 그 위에 낙엽이 수북이 덮여 있었습니다.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려 울타리에 걸려 있고 깨진 화분이 계단 옆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를 치운 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불러봤습니다. 여기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통통통.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커튼이 쳐져 있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 펜션은 손님을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개점 휴업이 아니고 사실상 폐업이었습니다. 코스모스 축제를 보고 여기에 펜션을 지은 것 같습니다. 축제 때 관광객이 오니까 그 수요를 잡겠다는 계산이었겠지요. 그런데 코스모스 축제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닙니다. 가을 한철, 그것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한두 주 반짝하는 겁니다. 나머지 11달은 어떡하겠습니까? 봄에는 벚꽃 구경 오는 사람이 있다 해도 여름과 겨울은 비수기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 산골에 찾아올 관광객이 누가 있겠습니까? 1년에 두어 달 장사해서 12달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생각 못한 겁니다. 아니면 생각은 했지만 낙관적으로만 본 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사람들이 오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 요즘 세상에 펜션은 사양산업이 된 지 오래입니다. 주말에 가격을 보면 1박 2일에 30만 원, 40만 원 하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주중에는 좀 싸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비싼 돈 내고 가서 뭘 합니까?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직접 해 먹고 그릇도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야 합니다. 체크아웃 시간 맞춰서 부랴부랴 짐을 챙겨야 합니다. 돈 주고 와서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손님이 왕이다. 그 말은 아주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든지 대형 리조트나 콘도에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리조트에서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수영장도 있으니까요. 거기다 요즘은 도로망이 워낙 좋아져서 웬만한 곳은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하동까지 자가용으로 4시간이면 옵니다. 남해고속도로 타면 3시간 반이면 됩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구경하고 저녁에 돌아가면 됩니다.
굳이 비싼 숙박비 내고 묵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기차를 타고 와야 했고 하루 만에 다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펜션이나 민박에서 묵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 있으니까 숙박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풀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새롭다고 장사가 됐습니다. 개인 수영장이 딸린 숙소라는 게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그런데 돈 되는 거 보이니까 너도 나도 지어서 공급 과잉이 됐습니다. 제주도에도, 강원도에도, 경기도에도, 충청도에도 풀빌라가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지금은 풀빌라도 수익이 안 나서 허덕이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수영장 물 관리비에 난방비에 인건비에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는데 손님은 안 오니까 적자가 쌓이는 겁니다. 펜션 옆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마을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산보라도 올 법한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돌담길을 걸어봤습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인데 대부분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연기가 나는 굴뚝이 두세 개밖에 안 보였습니다. 마을 자체에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겁니다. 집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마을. 이런 마을이 하동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무슨 장사를 하든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안 돌고 돈이 안 도니까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이 또 떠납니다. 악순환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다방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우시던 곳입니다. 그 다방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날씨가 어떻고 농사가 어떻고 누구네 아들이 잘 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다방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인구가 줄으니까 식당도 경영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이 서너 명밖에 안 오는데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식당만 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서비스업이 쇠락합니다. 미장원도 문 닫고 세탁소도 문 닫고 철물점도 문 닫고 그리고 결국에는 병원까지 망한 겁니다. 설날 셋째 날 아침 지리산 자락의 산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어렸을 때 방학이면 놀러 가던 외가댁 마을입니다. 외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그 마을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명절이니까 추억을 더듬어 보고 싶었습니다. 형님 차를 빌려 타고 비포장 도로를 30분이나 올라갔습니다. 길이 좁아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라 계곡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맑은 소리가 차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긴 합니다. 이 자연 속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마을이 나왔습니다. 산자락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10여 가구. 그중 절반은 빈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이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고 대문은 반쯤 열린 채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붕 기와가 몇 장 빠져 있는 집도 있었고 장독대에 놓인 항아리가 깨져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 집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외할머니 댁이었던 집을 찾아봤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골목을 돌았는데 아마 여기였을 겁니다. 돌담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그 감나무에서 곶감을 만들어 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귀촌, 귀농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도시에서 은퇴하고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겠다.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겠다. 그런 로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이해합니다. 도시 생활에 지치면 시골이 천국처럼 보이거든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조용한 환경, 넓은 마당.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시골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일어나고 저녁에 별을 보면서 막걸리 한잔 하는 모습. 그런 장면을 보면 누구나 솔깃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막상 시골에 살아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병원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나이 60, 70 되면 어디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야 하고 약도 타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 넘습니다. 왕복 2시간입니다. 병원 한 번 가려면 반나절이 날아갑니다. 그것도 차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차가 없으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시골 버스는 하루에 2~3번밖에 안 다닙니다. 응급 상황이면 더 심각합니다.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 숨이 안 쉬어진다. 119에 전화합니다. 구급차가 이 산 골짜기까지 올라오는데 3~40분. 그리고 진주나 통영의 병원까지 가는데 또 1시간. 합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골든 타임이 1시간인데 2시간이 걸리면 이미 늦는 겁니다. 실제로 급한 환자가 병원에 가는 도중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통계가 아니고 실제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간장 한 병을 사려면 차를 타고 30분을 나가야 읍내가 있습니다. 왕복 1시간입니다. 간장 한 병 사는데 1시간.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편의점은 당연히 없고 택배도 바로 안 옵니다. 택배 기사가 이 산골까지 매일 올 수가 없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2~3일은 걸립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기사가 오는 데만 하루가 걸립니다. 수도관이 얼면 해동 작업을 혼자 해야 합니다. 눈이 오면 마을 앞 도로를 직접 치워야 합니다. 제설차가 이 산골까지 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외롭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밖에 나가면 사람이 있습니다. 카페에 가면 사람이 있고, 공원에 가면 사람이 있고, 마트에 가면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됩니다. 시골에서는 밖에 나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합니다. 해가 짧아서 오후 5시면 깜깜해지는데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있으면 그 적막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그 소리들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한데 밤이 오면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시골은 봄과 가을만 보여줍니다. 꽃이 피고 단풍이 들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시원한 날만 보여줍니다. 여름 장마에 집이 새고 겨울 한파에 수도관이 얼고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는 건 안 보여줍니다. 뱀이 나오고 벌레가 들끓고 멧돼지가 밭을 망가뜨리는 것도 안 보여줍니다. 새벽에 지네가 베개 위를 기어가는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예쁜 것만 보여주니까 환상을 품게 되는 겁니다. 설날에 시골을 찾았던 나도 그 현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외가댁 마을에서 내려오는데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밖에 안 됐는데 산 그림자가 길어지고 골짜기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보이는 불빛이라곤 멀리 산 아래 읍내의 가로등뿐이었습니다. 이 길을 밤에 운전하면 앞이 안 보입니다.
가로등이 없는 산길이라 헤드라이트에 의지해야 합니다. 노루나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 적막한 산골에서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은 도시로 나가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어르신들. 설날에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혼자 떡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가족들이 모여 웃는 장면이 나오면 그 어르신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리모컨을 꾹 눌러 채널을 돌리실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방자치가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병원에 갈 수 있게 하고 외롭지 않게 경로당을 운영하고 생필품을 편하게 구할 수 있게 이동 판매차를 보내주고 그런 게 진짜 지방자치의 역할입니다. 1,000억을 들여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짓겠다는 건 큰 그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작은 것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독거노인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챙기고 마을 앞도로 하나를 제대로 닦고 이동진료소 하나를 운영하는 게 1,000억짜리 산업단지보다 더 급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이 실패하면 남는 건 빚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의 무게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읍내로 나왔습니다. 오후 3시 버스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해는 참 빨리 기웁니다. 읍내 거리에 노을빛이 내려앉았는데 그 빛마저 쓸쓸해 보였습니다. 문 닫은 가게들의 셔터에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빛이 쓰러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또 뭐가 사라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버스 시간까지 30분이 남아서 터미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조금 더 고향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벤치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멀리 지리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에 눈 덮인 봉우리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산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기 있었고 내가 죽은 뒤에도 거기 있을 겁니다. 산은 변하지 않는데 산 아래 세상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하동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998년 현대제철 유치무산 남해군의 반대로 갈쌈한 제철소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 후로 하동은 서서히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갈쌈한 산업단지 공사 착공 170만 평의 초대형 프로젝트 하동이 시가 될 수 있다는 꿈. 그런데 시행사 부도 공사 중단 건설사 소송 284억 지급, 조선소 소송 700억 반환, 혈세 1,000억 증발, 그 사이에 인구 20% 감소, 5만이 넘던 인구가 4만도 안 됨, 병원 폐업, 학교 폐교, 읍내 상가 절반 이상 셔터, 펜션 폐업, 레일바이크 유령 시설, 지역 경제 초토화. 이게 경남 하동군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내 고향의 현실입니다.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화가 나는 건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 때문입니다. 시행사의 자금력을 검증하지 않은 군청, 무모한 사업의 도장을 찍은 관계자들,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들, 그리고 27년 전에 제철소 유치를 막은 남해군. 그 사람들 때문에 하동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물론 하동이 쇠락한 건 이 사람들만의 탓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산업 구조 변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시골이 쇠락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느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천억을 날려먹은 건 거대한 흐름 탓이 아니고 사람의 판단 실수입니다. 서글픈 건 이렇게 되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행사는 부도로 사라졌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군수는 임기가 끝나면 물러납니다. 다음 군수가 와서 빚더미를 떠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는 건 군수가 아니고 주민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갚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은 떠나고 대가는 남은 사람이 치릅니다. 이게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세금을 들여서 무슨 단지를 만들고 무슨 축제를 하고 무슨 시설을 짓는데 그게 정말 주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실적을 위한 건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군수 임기 4년 안에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남기겠다는 욕심이 무리한 사업을 벌이게 만드는 겁니다. 큰 건물을 짓고 큰 행사를 하고 큰 단지를 만들어야 업적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큰 사업이 실패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입니다. 이 조그만한 하동군에서 우리 혈세 1,000억을 말아먹었습니다. 1,000억이면 이 동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한테 매달 생필품 꾸러미를 보내주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 동네 마을마다 경로당을 새로 짓고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남았을 겁니다. 읍내에 종합병원을 하나 세우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 돈이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갈싸만 바닷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우리 같은 세대 60 넘고 70 넘은 사람들은 평생 세금을 내며 살았습니다. 젊어서 벌어서 세금 내고 아이들 키우면서 세금 내고 늙어서도 연금 받으면서 세금 내고 평생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납세했습니다. 그렇게 낸 세금이 이런 식으로 허공에 뿌려지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분합니다. 우리 세금은 우리를 위해 써야 합니다. 도로를 고치고 병원을 짓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써야 합니다. 1,000억을 날려먹을 게 아니고 1,000원이라도 아껴서 주민들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하동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막차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지리산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지리산은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노을빛이 삼봉우리에 걸려서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 아름다운 산이 품고 있는 고향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고향 하동도 저 산처럼 묵묵히 버티고 있겠지요. 다만 산은 1,000년을 버틸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마을이 죽고 마을이 죽으면 그 마을의 기억도 함께 사라집니다. 내가 뛰어놀던 골목, 어머니가 장을 보시던 시장, 아버지와 소주를 나누던 횟집, 그 모든 기억이 빈집과 함께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 설날에 다시 내려오면 이 동네가 얼마나 더 변해 있을까? 더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을까? 더 많은 집이 비었을까? 더 많은 사람이 떠났을까? 아니면 기적처럼 뭔가 달라져 있을까? 기적은 없을 겁니다. 기적은 1,000억을 쏟아부어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읍내를 벗어나 국도에 올라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하동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논밭이 스쳐 지나가고 빈집이 스쳐 지나가고 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동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향이 시골인 분들 계십니까? 요즘 고향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전국의 수많은 시골이 지금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와중에도 혈세는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천억은 또 다른 곳에서 사라질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 고향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는 고향의 모습, 지금 고향의 모습,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